여러분, 완벽하게 박제된 삶을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높은 담벼락,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정해진 미래. 대한민국 상위 0.1% 서진그룹의 장녀 서윤주에게 평창동 저택은 집이 아니라 우아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견고한 유리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땀냄새와 흙먼지를 풍기며 나타난 한 남자 강태호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목마른 게 아니라 숨이 막혀 보여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잿더미 위에서 피워낸 가장 뜨거운 사랑. 신분이라는 성벽을 허물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두 남녀의 처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음이 닿지 않는 평창동의 끝자락, 높은 담벼락 너머에 위치한 서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침묵의 성체와 같았다. 그곳의 정원은 계절을 잊은 듯 철저히 관리된 인공적인 미를 뽐냈지만 그 완벽함은 오히려 보는 이의 숨통을 조이는 기이한 압박감을 풍겼다. 서진그룹의 외동딸이자 이 화려한 유배지의 주인인 서윤주는 거실의 통창 앞에 서서 정원의 백록나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나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무색의 슬픔이 고여 있었다. 윤주에게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닌 사회적 지위라는 이름으로 박제된 전시장과 다름없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가문의 명예라는 잣대로 재단되었고 그녀가 입는 옷의 브랜드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리스트까지 모두 정해진 궤도 안에서만 움직였다. 서 회장은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귀한 골동품을 다루는 수집가의 집착과 닮아 있었다. 윤주는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서진 그룹이라는 거대한 함선의 가장 우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뼈아프게 절감했다.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정원 관리사의 부재로 인해 임시로 고용된 한 사내 강태호였다. 태호는 윤주가 평생 보아온 남성들과는 결이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소위 상류사회의 남자들이 맞춤 수트의 빳빳한 옷깃 속에 자신의 비겁함과 욕망을 감추고 있을 때 태호는 낡은 체크 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인 채 흙과 땀 냄새를 풍기며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거친 노동의 흔적인 굳은 살과 잔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정돈되지 않은 눈빛에서는 척박한 삶을 정면으로 통과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윤주는 창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섰다. 초여름의 뜨거운 공기가 그녀의 흰 뺨을 간지렸고 아래쪽 화단에서 장미 덤불을 정리하던 태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윤주는 심장 언저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호기심보다는 경외에 가까웠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유로운 육체가 발산하는 기운에 압도당한 것이다. 날이 덥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투박했다. 상대가 이 집의 귀한 따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말투에는 아첨이나 비굴함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심함이 윤주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난간발을 꽉 움켜쥐며 입을 열었다. 상관없어요. 이 안은 늘 서늘하니까요. 오히려 밖의 열기가 더 반가울 정도죠. 그녀의 말에 태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마치 화려한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초라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태호는 흙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니, 서늘한 건 그만큼 많은 것을 닫아두고 살기 때문이겠죠. 열기는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데이면 흉터가 남으니까요.
그의 은유적인 대답은 윤주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비서들이 건네는 사무적인 보고도 사교계 지인들의 가식적인 칭찬도 아닌 삶의 날 것을 그대로 담은 언어들. 윤주는 홀린 듯 정원으로 내려갔다. 대리석 계단을 밟는 그녀의 실크 슬리퍼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박하게 들렸다. 가까이서 마주한 태호의 존재감은 더욱 강렬했다.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고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들썩이는 어깨 근육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대지처럼 견고해 보였다. 윤주는 자신이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장미는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정없이 가지를 쳐내면. 태호는 전정 가위를 만지며 무덤덤하게 답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죠. 제때 쳐내지 않으면 썩어버리니까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이 정원의 식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랄 자유조차 없으니까요. 그 순간 윤주는 태호의 눈에서 자신과 닮은 종류의 연민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을 안으로 사귀고 있었다.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찰나의 공감은 마치 견고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위험하고도 매혹적이었다.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비서의 딱딱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윤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고 다시 차가운 인형의 표정으로 돌아갔다. 태호 역시 다시 고개를 숙여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다시 일상적인 주종 관계로 회귀했다. 하지만 윤주의 손끝에는 여전히 태호가 풍기던 흙내음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저녁이 되자 서 회장이 귀가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식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들이 차려졌지만 윤주는 그것이 마치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식사 내내 아버지는 정략 결혼의 후보자들에 대해 늘어놓았고 윤주는 기계적인 맞장구를 치며 머릿속으로는 정원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을 장미 덤불과 그 가지를 치던 사내의 거친 손등을 떠올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한 성체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근원은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금기된 욕망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평창동의 밤은 도시의 야경과는 다른 차원의 어둠을 품고 있었다. 가로등조차 띄엄띄엄 서 있는 그곳의 밤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고 그 적막함은 윤주에게 늘 서늘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낮에 마주했던 태호의 투박한 목소리와 흙내음이 방 안의 공기 속에 여전히 부유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윤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응시했다. 수만 개의 크리스털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밝히는 빛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윤주는 평소보다 일찍 정원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비서가 가져다주는 신문을 읽거나 클래식 음반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을 그녀였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배반한 채 장미 덤불이 우거진 뒤뜰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태호가 있었다. 그는 새벽 이슬에 젖은 흙을 갈아엎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윤주는 멀찍이 서서 그의 뒷모습을 관찰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견갑골, 흙먼지가 묻은 바지 끝단, 그리고 이를 대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 그녀의 세상에서 노동이란 돈을 주고 사는 서비스에 불과했으나 태호가 보여주는 노동은 삶을 지탱하는 숭고한 투쟁처럼 보였다.
윤주가 인기척을 내자 태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엔 어제보다 더 짙은 경계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일찍 나오셨네요. 이슬 때문에 슬리퍼가 다 젖겠습니다. 그의 말대로 윤주의 비단 슬리퍼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윤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상관없어요. 마르면 그만이니까. 태호 씨는 매일 이렇게 일찍 나오나요? 꽃들이나 나무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목말라 하거든요. 사람 손길이 제일 필요할 때 돌봐줘야 하루를 견딥니다. 아가씨처럼요. 태호의 마지막 말은 툭 던져진 것이었지만 윤주의 심장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를 서진 그룹의 장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시들어버릴 것 같은 연약한 생명체로 보고 있었다. 윤주는 불쾌함 대신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내가 목말라 보이나요? 윤주의 질문에 태호는 잠시 손에 든 삽을 내려놓았다. 그는 땀을 닦지도 않은 채 윤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 같아서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다. 목마른 것보다 숨이 막혀 보입니다. 이 담장이 너무 높아서 바람도 안 통하잖아요. 여기 심어진 나무들은 내가 물이라도 주지 아가씨는 누가 숨통을 틔워줍니까? 태호의 말은 금기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고용된 일꾼이 집주인의 딸에게 건네기엔 지나치게 사적인, 아니 오만한 참견이었다. 하지만 윤주는 화를 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무례함이 고마웠다. 수십 년간 그녀의 주변을 메웠던 가식적인 예의보다 그의 투박한 진실이 훨씬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저 멀리 본체 입구에서 서 회장의 신복인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다 멈췄다. 자신이 왜 숨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었지만 태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그녀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의 넓은 등이 윤주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물리적인 보호막이었다. 김 실장은 의아한 눈초리로 정원 쪽을 살피더니 이내 자리를 떴다. 태호는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몸을 비켰다. 두 사람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윤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도와줬나요?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냥 흙 묻은 놈이랑 엮여서 아가씨 곤란해지는 게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우린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사는 세계가 다르다. 그 말은 이 로맨스의 가장 잔인한 진리였다. 윤주는 화려한 감옥 속에 갇힌 새였고 태호는 거친 들판을 헤매는 늑대였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정원의 경계 위뿐이었다. 태호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일을 시작했고 윤주는 더 이상 그 곁에 머물 명분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은밀한 질서가 생겼다. 윤주는 매일 오후 간식이라는 핑계로 차가운 얼음물과 직접 구운 쿠키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태호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윤주의 고집스러운 눈빛에 못 이겨 물을 받아 마셨다. 물잔이 오가는 찰나의 손끝 접촉. 그 짧은 순간에 흐르는 정전기 같은 떨림은 두 사람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윤주는 태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계처럼 살아온 세월, 피아노 전공을 강요받으며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연습했던 밤들,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 본 적 없는 인생에 대하여. 태호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때로는 담배를 한 대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전정 가위를 날카롭게 갈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외면이 아닌 경청이었다.
태우 씨는 꿈이 뭐였어요? 어느 날 윤주가 묻자 태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꿈 같은 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꾸는 겁니다. 나한테 꿈은 오늘 하루 무사히 일당 받고 내일 또 일할 곳이 있는 거예요. 아, 딱 하나 있긴 했네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 나만의 온실을 짓는 거. 거기선 꽃들이 눈치 안 보고 제멋대로 피게 두고 싶었거든요. 그의 소박하지만 절실한 꿈은 윤주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가 가진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보다 그의 상상 속 온실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 회장은 윤주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평소보다 생기가 도는 딸의 얼굴, 자꾸만 정원을 서성이는 발걸음. 서 회장은 정보원을 통해 태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태우가 과거의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우여곡절, 그리고 그가 이 저택에 들어오게 된 배경까지 모두 서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다. 어느 날 밤 윤주는 서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다. 서 회장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윤주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정원에서 태우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윤주의 모습이었다. 윤주야, 넌 내 딸이다. 서진의 얼굴이지. 장식품은 장식대 위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야. 바닥에 굴러다니는 흙덩이와 같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적이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윤주는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 했지만 서 회장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 친구 당장 내일부터 안 보이게 할 거다. 내가 자꾸 그쪽으로 시선을 주면 그 친구 인생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알겠니? 윤주는 절망했다. 자신의 감정이 태우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소리 없이 울었다. 화려한 실크 벽지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담장 너머의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에는 태우가 없었다. 그가 쓰던 연장들도 그가 머물던 작은 창고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윤주는 텅 빈 정원 한복판에 서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때 장미 덤불 아래 흙 속에 반쯤 묻힌 무언가가 보였다.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태우가 틈틈이 깎아 만든 듯한 서투르지만 정성이 담긴 작은 온실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 그 안에는 살아남으세요라는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윤주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다. 거친 나무의 질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픔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심장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계급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아주 위험하고도 필연적인 서막이었다. 태우가 사라진 정원은 죽은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새로운 관리사는 기계적으로 물을 주고 가지를 쳤지만 그에게선 흙에 대한 예의도 생명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윤주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낯선 이질감을 느꼈다. 평생을 서윤주라는 이름에 걸맞은 우아함으로 치장해왔던 피부는 이제 그 가식적인 광택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 안에는 태우가 남긴 거친 나무 펜던트가 흉터처럼 박혀 있었다. 살아남으세요라는 그 투박한 명령은 그녀의 잠자던 영혼을 일깨우는 유일한 고동이었다. 윤주는 결심했다.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비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수수한 옷을 골라 입고 화려한 보석 대신 태우의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김 실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안의 보조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대문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자유로웠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태호가 이력서에 남겼던 주소지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연립주택 단지였다. 평창동의 정갈한 정취와는 정반대로 그곳은 삶의 악다구니가 그대로 드러난 공간이었다. 여기저기 널린 빨래들, 정체 모를 음식 냄새, 그리고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소음들. 윤주의 높은 구두굽이 깨진 아스팔트 바닥에 위태롭게 부딪혔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화려한 차림의 그녀를 이물질 보듯 쳐다봤지만 윤주는 멈추지 않았다. 태호의 방은 건물 가장 높은 곳,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옥탑방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윤주는 숨이 찼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반가웠다. 마침내 마주한 태호의 문 앞.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낮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의 태호가 나타났다. 그는 윤주를 보는 순간 귀신이라도 본 듯 굳어버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윤주는 필사적으로 문틈 사이에 발을 밀어넣었다. 비단 신발이 문틀에 끼어 뭉개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 도망쳤어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는 게 당신이 말한 살아남는 법인가요? 윤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호는 그 눈물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다. 좁고 낡은 옥탑방 내부는 정원의 화려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바닥에는 깎다만 나무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그가 꿈꿨던 온실의 설계도 같은 낙서들이 빼곡했다. 돌아가세요. 여긴 아가씨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내쫓긴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나간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태호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윤주를 밀어내려 했지만 윤주는 그대로 그를 껴안았다. 그의 낡은 셔츠에서 정원에서 맡던 흙내음이 아닌 지독한 가난과 고독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윤주에게는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감미로웠다. 태호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이 온기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본능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다. 결국 그는 무너지듯 그녀를 마주 안았다. 거친 손이 그녀의 고운 등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부서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다. 우린 안 됩니다. 이 장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견고해요. 난 당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장벽은 내가 깰 거예요. 지켜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남으러 온 거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옥탑방의 좁은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다. 평창동에서 보던 달보다 이곳의 달이 훨씬 가깝고 처량하게 느껴졌다. 태호는 자신이 살아온 궤적을 털어놓았다.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익힌 기술들, 사람들의 멸시를 견디며 길러온 무심함, 그리고 그 무심함 속에서도 놓지 못했던 정원에 대한 열망. 윤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고민은 사치였고 그의 고통은 실존이었다. 하지만 그 실존의 고통 속에서도 태호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깎아내고 있었다. 윤주는 태호의 투박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태호 씨가 말한 그 온실 같이 만들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현실의 추적은 그들의 낭만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옥탑방 밑에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길을 막아섰다.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는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윤주를 방 안 깊숙이 밀어넣고 자신이 문 앞을 막아섰다. 겁내지 마세요. 이번엔 안 도망칩니다. 태호의 뒷모습은 정원에서 나무를 돌보던 때처럼 단단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본 뒤 서 회장의 전언을 전했다. 윤주 아가씨, 회장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돌아오시면 이 친구는 무사히 일자리를 얻고 도시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신다면. 김 실장의 시선이 태호의 거친 손으로 향했다. 그 손이 다시는 나무를 만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묵적인 협박이었다. 윤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사랑이 태호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가 된 것이다. 태호는 김 실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맞섰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주는 깨달았다. 계급을 초월한 로맨스란 단순히 마음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존권을 내걸고 버리는 도박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태호의 손을 잡았던 온기를 기억하며 김 실장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돌아갈게요. 대신 이 사람에겐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 회장님이 가장 아끼는 서진의 장식품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보게 될 거예요. 윤주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서 회장의 핏줄 속에 흐르는 집념과 닮아 있었다. 태호는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을 보이면 약해질까봐 그녀는 정면만을 응시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검은 세단에 올라타기 직전 윤주는 옥탑방 난간에 서 있는 태호를 보았다. 그는 부서진 목각 인형처럼 서 있었다. 차 창문이 올라가고 두 사람의 시선이 차단되는 순간 윤주는 결심했다. 다시 돌아갈 때는 주인이 아닌 그와 함께 성벽을 허물 망치를 든 동지가 되어 돌아오겠노라고. 세단은 다시 평창동의 높은 담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성문의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윤주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나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그 투박한 나무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정표였다.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윤주는 이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다시 고분고분해진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고 서 회장이 지정해준 사교 모임에 얼굴을 비췄으며 피아노 앞에 앉아 정교한 선율을 뿜어냈다. 그러나 그 우아한 동작 하나하나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건반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 끝은 마치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듯 단호했고 사람들을 향해 짓는 미소는 정교하게 조각된 얼음 가면과 같았다. 윤주의 방은 이제 완벽한 작전 통제실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잠든 밤마다 자신의 목에 걸린 나무 펜던트를 쥐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기록을 시작했다. 서진 그룹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 아버지가 김 실장을 통해 처리해온 은밀한 뒷거래들. 평생을 장식품으로 살아오며 귀동량으로 들었던 파편화된 정보들이 그녀의 치밀한 분석을 거쳐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엮여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가진 권위의 뿌리, 즉 돈과 명예를 흔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면 태호의 삶은 지옥의 한복판으로 떨어졌다. 김 실장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서울 시내 그 어떤 조경업체나 공사 현장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서진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옥탑방 월세는 밀려갔고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처절한 빈곤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태호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의 본질을 다듬었다. 그는 낮에는 폐지를 줍거나 남들이 버린 가구를 수거해 생계를 이어갔고, 밤에는 그 고물들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원에서 배웠던 식물에 대한 감각과 막노동판에서 익힌 거친 손재주가 결합하자 기성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가구와 조각들이 탄생했다. 그것은 태호가 윤주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이자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주는 아버지가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고 인맥을 다지는 거대한 연극 무대였다. 윤주는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눈부신 자태를 뽐냈지만 그녀의 시선은 행사장 구석에 전시된 이름 없는 예술가들의 기증품 섹션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먼지 쌓인 구석, 투박한 고목을 깎아 만든 작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의자의 등받이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장미 덤불이 엉겨 있었고, 시트 아래쪽에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작은 글씨로 티가 새겨져 있었다. 태호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그 장미를 기억하고 있음을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목걸이 같은 의자를 통해 전하고 있었다.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의자를 만졌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의 질감에서 태호의 굳은 살 박인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 의자를 경매 물품으로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비웃음을 사기에 딱 좋은 고물 가구였으나 윤주는 그 의자에 서진 그룹의 이름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시작가를 매겼다. 행사장은 술렁였다. 윤주야, 이게 무슨 짓이냐? 서 회장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윤주는 아버지를 향해 생긋 웃으며 하지만 눈동자에는 서슬퍼런 칼날을 담아 대답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에요. 짓밟아도 죽지 않는 생명력을 파는 거죠. 서진이 이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서진의 안목이 늙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날 밤 이름 없는 목수의 의자는 수억 원에 낙찰되었다. 구매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주의 은밀한 조력을 받은 서진의 라이벌 기업가였다. 이 사건은 사교계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태호라는 존재는 더 이상 숨겨진 일꾼이 아닌 천재적인 무명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빛을 받기 시작했다. 서 회장의 압박이 오히려 태호를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버린 꼴이었다. 격분한 서 회장은 김 실장을 시켜 태호를 완전히 매장하려 했지만 윤주가 한 발 앞섰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아버지의 비리 장부 일부를 김 실장에게 보여주며 거래를 제안했다. 김 실장님, 아버지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모실 건가요? 전 아버지처럼 사람을 부품으로 쓰지 않아요. 동지로 대우하죠. 김 실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평생 서 회장의 그림자로 살며 얻은 건 의심과 불안뿐이었다. 윤주가 내민 손은 위험했지만 그만큼 매혹적이었다. 결국 김 실장은 침묵을 선택했고, 이는 태호에게로 향하던 서 회장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 한편 태호는 자신의 의자가 높은 가격에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돈보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윤주라는 사실에 집중했다. 그녀가 여전히 담장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는 남은 돈으로 작은 창고를 빌렸다. 그곳은 그가 꿈꿨던 모두를 위한 온실의 전초기지가 될 곳이었다. 윤주는 성 안에서, 태호는 성 밖에서 서로를 향한 터널을 파고 있었다. 계급이라는 장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밤 윤주는 결단했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그녀는 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 포기와 함께 독립선언을 준비했다. 그것은 곧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태호의 흙먼지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선포였다. 거실의 대형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주는 거울 앞에 서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빼냈다. 그리고 대신 낡고 거친 나무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새는 스스로 장장을 부수고 날아오를 시간이었다. 서진그룹의 본가 연 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그 자리는 겉으로는 자선과 우애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서로의 목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정한 각축장이었다. 서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윤주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그에게 윤주는 자신이 이룩한 제국의 가장 완벽한 마침표이자 미래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윤주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찬이 무르익고 서 회장이 건배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윤주는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평소의 순종적인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형형한 광채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일렁였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주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연 회장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다. 서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윤주는 가슴께에 손을 얹었다. 실크 드레스 아래로 태호가 만들어준 나무 펜던트의 거친 질감이 심장 박동을 따라 느껴졌다. 저는 오늘부로 서진그룹의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아울러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승계 절차와 모든 정략적 결속을 거부합니다. 저는 이제 장식품이 아닌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고 서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평생을 질서와 통제 속에 살아온 그에게 딸의 배신은 단순한 항명을 넘어 자신의 제국이 근간부터 흔들리는 모욕이었다. 윤주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냐? 술 기운에 하는 실언이라면 당장 방으로 들어가거라. 서 회장이 낮게 포효했지만 윤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실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제 몫의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서류 정리를 마쳤고 이 집에서 제가 가진 것이라곤 오직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뿐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만든 이 유리성을 나갑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서 회장의 고함과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윤주는 멈추지 않았다. 로비에 대기 중이던 김 실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섰지만 윤주는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김 실장님, 이제 선택하실 시간이에요. 저를 쫓으시겠어요? 아니면 아버지를 진정시키시겠어요? 제가 미리 전달해드린 서류들이 공개되면 김 실장님도 무사하진 못할 텐데요. 김 실장은 윤주의 서늘한 지략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결국 길을 비켰다. 윤주는 저택 밖으로 뛰쳐나갔다. 쏟아지는 장대비가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를 순식간에 적셨고 굽 높은 구두는 빗길에 미끄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구두를 벗어 던진 채 맨발로 빗속을 달렸다.
평생을 갇혀 지냈던 그 높은 담벼락을 넘어서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한편 태호는 자신의 작은 창고에서 목재를 다듬고 있었다. 윤주가 낙찰시킨 의자 덕분에 그의 이름은 이미 예술계의 이단아로 떠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창고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윤주가 들이닥쳤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드레스, 진흙투성이가 된 맨발,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태호 씨. 태호는 놀라 달려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물 뒤에 숨겨진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태호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꼴로 여길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도 돈도 이름도 다 버리고 왔어요. 오로지 나 자신만 가지고 당신한테 왔어요. 윤주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태호는 가슴이 먹먹해져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니 여자의 용기 앞에서 태호는 자신의 가난과 고통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마련해둔 구석에 작은 난로를 켰고 마른 수건으로 그녀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다. 당신은 미쳤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숨을 쉽니다. 이제부터 여긴 당신의 집이에요. 비바람은 내가 막을 테니 여기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두 사람은 좁은 창고 안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밤을 보냈다. 톱밥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기가 가득한 그곳은 평창동 저택의 그 어떤 방보다 아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 회장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단순히 딸을 되찾아오는 것을 넘어 그녀가 선택한 세상을 잔인하게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태호의 창고 주변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구청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 개고장을 들고 들이닥쳤고 태호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던 갤러리들은 줄줄이 취소 통보를 보내왔다. 서진 그룹의 자금력이 동원된 조직적인 압박이었다. 윤주는 창고 밖의 소란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무릎 꿇리기 위해 태호를 인질로 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호 씨, 아버지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숨기를 바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린 더 크게 소리내야 해요. 당신의 재능과 내 지략이 합쳐진다면 이 창고는 감옥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윤주는 자신의 인맥과 그동안 수집한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게릴라 전시회를 기획했다. 태호가 만든 가구와 조각들을 창고 마당에 그대로 전시하고 SNS를 통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단 없이 알렸다. 재벌가 딸의 탈출과 무명 예술가의 저항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창고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급 세단이 아닌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온 평범한 시민들이 태호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다. 서 회장이 보낸 용역들도 수많은 인파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담장은 무너졌고 두 사람의 세계는 이제 세상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군중이 흩어진 틈을 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창고에 불을 질렀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태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나무 작품들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태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윤주가 그를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안 돼요, 태호 씨. 작품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은 안 돼요. 내 전부입니다. 저 장미 의자만큼은.
태우의 오열이 밤 공기를 갈랐다. 모든 것이 타버리는 듯한 절망의 순간 윤주는 불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장식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단단한 씨앗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불타는 창고를 뒤로 한 채 결연한 눈빛으로 서늘하게 의조렸다. 아버지, 당신이 태운 건 나무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기회예요. 화마가 휩쓸고 간 창고는 처참했다. 태우가 밤을 새워 다듬었던 목재들은 검게 그을린 숯덩이가 되었고 윤주가 그토록 아꼈던 장미 의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여전히 대기 중에 머물며 코끝을 찔렀다. 태우는 무릎을 꿇은 채 타버린 나무 조각 하나를 손에 쥐었다. 그의 손등은 화상을 입어 붉게 진물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는 육체의 고통보다 영혼이 타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몸을 떨었다. 윤주는 그런 태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드레스 밑단은 그을음으로 얼룩졌고 맨발은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태우의 거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태우 씨,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아버지가 태운 건 당신의 작품이지 당신의 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지도 아니고요. 저 불길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호탄일 뿐이에요. 태우는 젖은 목소리로 답했다. 다 잃었습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세상이었는데 아가씨를 위해 준비했던 그 온실이 이렇게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태우 씨. 이제야 진짜 시작이에요. 벽이 무너져야 하늘이 보이듯 이 창고가 타버렸으니 이제 온 세상이 우리의 작업실이 될 거예요. 윤주는 태우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 회장이 이번 방화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내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면 너희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잔인한 경고. 하지만 서 회장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잃은 새가 비바람을 뚫고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윤주는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김 실장을 통해 미리 빼돌려 두었던 서진 그룹의 내부 기밀 자료들을 다시 점검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성체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폭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그를 스스로 무너지게 할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에 예술가의 꿈을 태운 의문의 화제라는 제목으로 제보를 넣었다. 동시에 태우가 화재 현장에서 구해낸 유일한 미완성 조각상을 대중 앞에 공개했다. 그것은 반쯤 타버린 나무 기둥에 윤주의 얼굴을 형상화한 듯한 여인의 모습이 새겨진 작품이었다. 불에 탄 흔적조차 예술적 승화로 해석되며 대중은 가해자로 지목된 거대 권력에 분노했고 피해자인 무명 작가와 재벌가 딸의 사랑에 열광했다. 태우는 윤주의 지휘 아래 다시 연장을 잡았다. 손의 통증은 심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타버린 폐목재들을 수거해 새로운 형태의 오브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죽음에서 피어난 생명이라는 주제의 연작들이었다. 파괴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의 작업 방식은 현대 미술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역설적이게도 아버지가 지른 불이 태우를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서 회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딸의 꿈을 짓밟은 비정한 아버지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집무실에서 연일 술로 밤을 지새우며 윤주를 잡아오라고 고함을 쳤지만
이미 김 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은 윤주의 지략 아래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윤주는 홀로 평창동 저택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심판자의 자격으로 그 높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 회장은 초췌해진 모습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결국 제 발로 돌아왔구나. 그래, 그 천한 놈이랑 굶어 죽는 것보다 이 집이 그리웠겠지. 서 회장의 비아냥에 윤주는 차가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그리워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해방해 드리러 왔어요. 이 서류는 서진 그룹의 해외 비자금 세탁 경로와 관련 인물들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이건 며칠 전 우리 창고에 불을 지른 용역업체 사장의 자술서고요. 서 회장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윤주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 자료들이 내일 아침 검찰과 언론에 전달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안건에 서명하세요. 그리고 태호 씨와 나를 향한 모든 압박을 멈추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러면 이 자료들은 영원히 묻힐 거예요. 내가 감히 애비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요. 장식품으로 살라고 하셨죠? 전 이제 그 장식장을 깨부수고 나온 파편이 되어 아버지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윤주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서 회장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인형이 자신을 파괴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지켜온 제국이 딸의 손에 의해 해체되는 순간이었다. 윤주는 저택을 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 밖에는 태호가 낡은 트럭을 몰고 마중 나와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팔 근육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윤주는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가죽 시트의 낡은 냄새와 태호의 땀. 냄새가 섞인 그 공간이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리무진보다 편안했다. 끝났나요? 태호가 물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만의 진짜 온실을 지으러 가요. 그들은 교회의 작은 폐교를 개조해 새로운 작업 공간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유배지가 아니었다. 누구나 와서 나무 냄새를 맡고 흙을 만지며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유의 공간. 태호는 그곳의 이름을 윤주의 숲이라 지으려 했지만 윤주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의 정원이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평화로운 재건의 과정 중에도 서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잠복해 있었다. 권력을 잃은 자의 광기는 이성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법이었다. 서 회장은 자신의 파멸을 지켜보며 마지막 남은 개인 자금을 동원해 비열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폐교의 운동장 위로 길게 드리워진 노을은 흡사 핏빛처럼 붉었다. 윤주와 태호는 땀방울이 맺힌 서로의 이마를 닦아주며 묘목을 심고 있었다. 그것은 서진 그룹이라는 거대한 인공 정원에서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오로지 두 사람의 손길로만 일구어낸 생명의 첫 발자국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트린 것은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운동장,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친 검은 차량들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이들은 예전에 정돈된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서 회장이 개인 자금을 털어 고용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리의 불황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췌하다 못해 눈이 퀭하게 파인 서 회장이 서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의 위엄은 간대없고 오직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피해망상과 상실감에 찌든 노인의 광기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윤주야, 내가 감히 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흙바닥에서 행복을 꿈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모든 것을 바쳐 만든 서진을 내가 도려냈어. 서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윤주는 태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응시했다. 아버지가 키운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욕망이었죠. 저는 단 한 번도 그 제국의 주인이길 원한 적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잃으셨고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윤주의 단호함은 오히려 서 회장의 발작적인 분노를 부채질했다. 그는 옆에 선 사내들에게 턱짓했다. 순식간에 사내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태호를 에워쌌다. 태호는 윤주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정원관리용 낫과 망치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숲을 지키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건드리지 마. 이 사람은 당신 딸이기 전에 내가 지켜야 할 내 세상이야. 태호의 낮은 경고는 사내들의 비웃음 섞인 공격으로 이어졌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태호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윤주에게 향하는 공격을 막아냈다. 둔탁한 타격음이 들릴 때마다 윤주의 비명이 폐교 복도에 메아리 쳤다. 태호의 어깨에 피가 배어나왔고 그의 무릎은 꺾일 듯 위태로웠지만 그는 결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 난전의 와중에 서 회장이 직접 윤주의 팔을 낚아챘다. 늙었으나 집념으로 가득 찬 그의 악의임은 상상 이상이었다. 가자 윤주야. 죽어도 그 집 안에서 죽어야 해. 저런 미천한 놈 곁에서 내 인생을 썩히게 둘 순 없어. 놓으세요. 아버지가 죽이고 있는 건 태호 씨가 아니라 바로 저예요. 윤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아버지의 뺨을 밀쳐냈다. 그 순간 서 회장의 눈 뒤집힌 광기가 폭발했다. 그는 품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형가스 권총을 꺼내 태호를 겨냥했다. 정당한 방어라기보다는 동반 파멸을 노린 자의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내가 안 간다면 저놈을 먼저 지옥으로 보내주마. 안 돼. 윤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던졌다. 총성 같은 파열음과 함께 매운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총구가 향한 곳은 태호의 심장이 아닌 그들 곁에 세워진 가연성 도료통이었다. 태호가 작업 중이던 기름 섞인 페인트통에 불꽃이 튀었고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폐교 건물 입구를 집어삼켰다. 놀란 사내들은 서 회장을 끌고 뒤로 물러났지만 태호와 윤주는 불길 속에 고립되었다. 화마는 마치 서 회장의 뒤틀린 집착처럼 두 사람을 옥죄어왔다. 매캐한 연기에 질식할 것 같은 순간에도 태호는 자신의 셔츠를 벗어 물에 적셔 윤주의 코와 입을 막았다. 윤주 씨, 내 말 들려요? 정신 차려야 해요. 저쪽 창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태호는 화상을 입은 손으로 뜨겁게 달궈진 창틀을 뜯어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오직 윤주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그를 초인적인 힘으로 움직이게 했다. 그는 윤주를 먼저 창밖으로 밀어 올렸다. 태호 씨도 빨리요. 제발. 윤주가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호의 뒤쪽으로 천장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불길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윤주의 시야에서 태호의 모습이 사라진 순간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무너진 잔해 속에서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태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타버린 장미 의자의 잔해를 방패 삼아 불길을 뚫고 나왔다. 온몸이 그을음과 피로 범벅이었지만 그의 눈만은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은 차가운 흙바닥 위로 굴러떨어졌다. 멀리서 뒤늦게 도착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서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불타는 폐교와 그 앞에 쓰러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김 실장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화염과 함께 완전히 재가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윤주는 태호의 만신창이가 된 손을 꼭 잡았다. 태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꺼봐요.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요. 바보 같아요. 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니까. 당신은 내가 처음으로 심은 꽃이니까요. 윤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지독한 장벽을 마침내 허물고 얻어낸 생존의 증명이었다. 수개월 후 서 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수감되었고 서진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하에 완전히 재편되었다. 윤주는 자신의 지분을 모두 정리해 태우와 함께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숲재단을 설립했다. 폐교가 있던 자리에는 다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이번에는 화려한 대리석 성체가 아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유리 온실이었다. 하지만 그 유리벽은 안팎을 차단하는 장벽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고스란히 안으로 들여오는 통로였다. 태호는 화상 흉터가 남은 손으로 다시 나무를 잡았다. 그가 만든 가구들은 이제 전 세계 미술관에 전시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흙을 만졌다. 윤주 역시 피아노 대신 흙을 골랐다. 그녀는 태호가 만든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을 보며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평온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계급과 신분이라는 견고한 벽은 무너졌지만 삶이라는 정원은 끊임없이 잡초를 뽑고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라는 가장 단단한 지지대가 있었다. 해질녘의 정원에서 태호가 윤주의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나무 향기와 흙내음 그리고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인 완벽한 조화. 윤주 씨, 저기 보세요. 우리가 처음 심은 묘목에 새순이 돋았어요. 윤주는 태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보석도 거대한 권력도 아니었다. 그저 내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같이 흙을 밟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소박한 자유뿐이었다. 창동의 높은 담벼락이 주는 서늘한 정적과는 차원이 다른 침묵이 숲을 메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절의 침묵이 아니라 수만 가지 생명이 숨을 고르며 내뱉는 경건한 공존의 울림이었다. 폐교 부지에 세워진 우리의 정원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치유의 성지가 되어 있었다. 화려한 수트나 명품 가방은 이곳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사람들은 입구에서 나누어주는 낡은 장화를 신고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꽃을 심으며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곤 했다. 윤주는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온실 한편에서 허브 모종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때 섬세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던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이제 제법 단단해졌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물이 옅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로 치장했을 때보다 훨씬 투명하고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에게 상류사회란 더 이상 태생으로 결정되는 폐쇄적인 원이 아니었다. 타인의 고통을 제 몸의 상처처럼 아파할 줄 알고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일궈내는 자들이 모인 평등한 숲, 그것이 윤주가 새로 쓴 신분의 정의였다.
윤주 씨, 또 맨손으로 흙 만지네요. 장갑 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투박한 목소리에 윤주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태호였다. 그는 화재의 상흔이 남은 어깨를 가볍게 돌리며 갓 깎아낸 원목 의자를 들고 다가왔다. 그의 팔 근육은 예전보다 더 견고해졌고 눈빛은 거친 풍파를 이겨낸 녹어수처럼 깊고 안온했다. 태호는 자신이 만든 의자를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놓아주었다. 이 의자는 좀 다를 거예요. 예전처럼 화려한 장미 조각은 없지만 앉으면 가장 편안하게 몸을 감싸주도록 설계했거든요. 우리 정원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물다 갔으면 해서요. 윤주는 그 의자에 천천히 앉아보았다. 나무에 서늘하면서도 따스한 질감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과시하기 위한 예술품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쉬게 하려는 목수의 다정한 배려였다. 정말 편해요, 태호 씨. 이제 당신 손은 사람들의 마음을 깎는 것 같아요.